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이 늘 가까이 계시고 언제든 힘이 돼주실 땐 그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일찍 떠나고 안 계시면 힘들고 외롭고 또 나이 들수록 부모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점점 부모와 자식이 함께 늙어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 앞으로의 모습은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올 여름 중에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다고 하고요.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로서 또 사회의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부양이나 대우를 받는다는 게 어려워지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나와 우리 부모님 외에 늙어가는 나와 사회의 노인들이 어떻게 돕고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고민과 과제를 생각하게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같은 어버이날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어르신들, 또 제대로 된 끼니조차 해결이 어렵고 적적한 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도 돌볼 수 있는 어버이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인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굿모닝이고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채용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채용 절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며칠 전에도요, 이 꽃 가격이 폭락하고 농가들이 어렵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특수를 맞을 시기인 지금 올해 이 꽃 거래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화훼 농가에서는 애써 키운 이 꽃을 폐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치단체는 이 꽃을 사주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는데요. 뭔지 느낌 오시죠? 오늘 부모님께 드릴 이 꽃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좋지 않은데요. 이 생산량이 감소한 채소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엽근 채소류와 양념 채소류 수급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순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이 브리핑을 열고 주요 채소류 수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골자는 이런 겁니다. 우선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나 양배추 그리고 당근, 대파 등과 같은 이 채소류의 도매 가격, 이에 4월 중순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기는 했는데 평년 수준을 나타내는 데까지는 아직 노지에서 재배된 물량이 나오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도 되어야지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겁니다. 네,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예의 같은데요. 품목별로 나눠서 전해주시죠. 먼저 배추, 양배추, 무, 당근입니다. 이들 품목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데 한 3,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들인데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어렵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품목은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 그리고 또 여름에는 강원, 경북, 북부 정도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또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물량은 제주하고 전남에서 주로 재배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올해 2월, 3월 이때 눈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생산량이 감소했고요. 또 품위도 급격히 나빠진 그런 경향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해주신 말들 그런 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른 거라는 건데요. 그리고 시설 재배 면적도 줄어든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 2월에만 해도 배추, 양배추, 당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았었기 때문에 이게 2024년산으로 따지면은 처음으로 수확되는 게 이제 시설 재배의 시설에서 이제 재배되는 것들인데요. 네. 이 시설 재배 면적이 또 감소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주량 부족, 또 작황이 또 부진해지면서 가격이 계속 높았던 건데 현재 상황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면적에서 재배가 되는 노지 본 물량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고요. 이 기간으로 따지면은 배추는 5월 하순부터 노지 본 배추가 수확되면서 그리고 무하고 양배추는 6월부터 노지 물량이 수확되면서 점차 평년 수준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 당근 같은 경우는 이보다 좀 더 오래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당근은 왜 더 오래 가격 강세가 이어지나요? 이 당근도 다른 거하고 비슷한데요. 이제 겨울 당근 저장량이 급감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 당근 전체에서 재배 면적 비중이 제법 큰 시설 봄당근 재배 면적도 전년 대비해서 2%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하락세가 터지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다음 작기가 여름 당근입니다. 근데 이제 농경련 조사에서 이제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 한 8%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여름 당근이 출하될 때까지는 높은 수준의 가격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외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근은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수입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양념 채소류 가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생리 장애까지 발생했다던데요. 이들 품목은 어떻게 전망이 됐나요? 이 마늘 같은 경우는 여러 보도가 지금 나온 것처럼 재배 면적도 일부 감소한 데다가 이 생육 기간에 이제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해서 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일명 벌마늘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생산량이 또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파도 마찬가지로 겨울 대파 출하 종료와 함께 나온 봄 대파가 2, 3월에 이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5월 하순 전북 완주나 부안 그리고 또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어야지 가격이 점차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 다시 한번 좀 종합해드리면은 5월 중 하순은 넘어서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저번에 한번 다뤘는데 이 벌마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많은 것 같던데요. 이 문제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전남, 경남도를 중심으로 벌마늘 문제가 발생하면서 농가들이 사실상 수확을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벌마늘 문제는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피해 상황을 접수해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고 기간이 도별로 조금 다른데요. 네. 확인을 꼭 하셔서 피해 농가들께서는 신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늦어도 6월 말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확인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조금 빠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좀 이런 시기이긴 한데 사전 대비라고 합니다. 이제 계획에 따르면은 7일 그러니까 어제부터입니다. 어제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출입 차량 소독 시설 그리고 전실 운영 등과 같은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해서 미연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5일까지 1차 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한 후에
2차로 또 8월 30일까지 재점검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정 조치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차단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점검 내용 어떤 것들인가요? 예, 농장 출입구하고 외국인 종사자 등과 같은 이제 방역 취약 요인에 대한 조사가 있고요. 또 차량 소독 시설, 그리고 전실, 방역실, 울타리, 그리고 차단망, CCTV 같은 법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과 같은 이런 차량들의 축산 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영상 기록의 30일 이상치를 저장 보관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거의 발생 농장과 그리고 산란계 밀집 단지, 그리고 9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마지막으로 종우리 농장은 농림축산건목본부가 직접 조사를 하고요.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도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이네요, 드디어. 네. 어버이날도 있고 오늘이죠. 네. 네. 또 가정의 달인 5월에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이전에는 건강식품, 네, 저도 많이 주고 받았던 것 같은데 또 카네이션. 근데 카네이션이 안 팔린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어버이날 선물 트렌드가 바뀌었다고요? 현금입니까?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버리시면 그래요? 네. 시대 안 바뀐 것 같은데 예전부터 현금이었던. 맞아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카네이션 대목인 5월 초에 좀 전에 코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카네이션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양재꽃 시장에서 5월 1일에서 7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래되는 꽃의 량이 올해가 10년 전에 비해서는 80%나 감소했다고 해요. 엄청 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카네이션 들고 다니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리에서 보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선물들이 뭐 현금 물론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트렌드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이 더 강조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금도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네, 용돈 박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본 것 같아요. 네, 예. 용돈이 나오는 총도 있고요. 네, 네. 뭐 케이크도 있고 뭐도 맞아요. 있고, 예.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고지서를 가장한 용돈 봉투까지 나와서 이게 뭐예요? 고지서는 뭐예요? 네, 저희 뭐 국세청이나 뭐 우체국 이런 데서 고지서들이 날라오잖아요. 그 고지서 봉투를 그대로 본따서 부모님께 우편물인 것처럼 전달드리면서 용돈을 드리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준비하셔야죠. 네. 예.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네. 또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현금성 선물을 제외하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냐? 현금을 제외하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주식? 현금성 선물입니다. 네네. 네. 상위권에 올해는 고기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서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겠다. 너무 비싸죠. 네. 그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먹거리 또 생활용품들을 선물하거나 받고자 하는 니즈가 올해는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물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 부모가 증가하면서 SNS에 올라오는 인증 사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과거에 어버이날
또는 부모님과의 사진은 부모님이나 내가 직접 나온다기보다는 효도 인증 사진이 많았어요.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선물, 그렇죠. 같이 한 식사와 같이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렸는지를 SNS에 남겨놨다면 최근 20대와 그리고 밀레니얼 부모님과의 인증 사진은 부모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 두 세대의 경우에는 정서적이나 문화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많고 밀레니얼 세대 역시 디지털 친화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SNS에 엄마랑이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게시글이 14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엄마랑. 네. 네. 그래서 이 SNS에는 어머니 또 혹은 부모님과 함께 찍은 네컷 사진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죠. 또 함께 좋아하는 연예인을 온라인으로 또 문자로 투표한 인증샷 그리고 함께 고전 영화를 관람한 인증 사진 등 부모님과 함께 즐기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가족 유튜브 채널이나 숏폼 SNS 채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들을 마케팅 대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에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는 의미의 신조어들이 계속 나올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A4캣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A4캣이요? 뭐죠? 네,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부모, 조부모, 이모, 삼촌, 고모 등등 8개의 지갑이 열린다. 세상에. 네. 네,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 8명의 지갑이 열린다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제는 이 A4캣이 10포켓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둘은 어디서 또 추가된 거예요? 네, 아이 부모의 지인들을 의미합니다. 지인까지. 네. 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아이에게까지 돈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현상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VIB라는 신조어도 생겼어요. VIP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P, 펄슨을 베이비로 바꿔서 VIB 마케팅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아기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을 타겟으로 해서 명품 의류, 네, 음식, 영양제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들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네, 좋은 것을 경험해주기 위한 여행도 많이 떠나면서 객실 안에 있는 키즈 패키지는 당연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그 외국 프리미엄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해서 객실 안에 해당 브랜드의 유모차, 아기 침대, 또 아기 욕조들을 설치해 놔서 네, 투숙하는 동안 이 부모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이벤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갑자기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 저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조사하고 접하면서 나보다 좋은 걸 아이들이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어차피 기억 잘 못할 텐데. 야, 일단 이것이 바로 A4캣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조카는 세븐입니다. 전 빠져 있습니다. 예. 전 빠지겠습니다. 예. 아이들과 연관된 마케팅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좀 일러 보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입니다. 장난감 자동차 아니고요. 진짜 자동차 업체죠. 네. 이 어린이 대상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감 자동차 브랜드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국내 H사의 마케팅 사례예요. 네, 신형 전기차 모델을 올해 출시하면서 젊은 가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서 이 해당 브랜드의 포토월 또 포토부스를 설치해서 아이들과 가족들을 이제 기념 촬영할 수 좋은 생각이네요. 있어요. 아이들이 차를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쁜 꽃도 선물해주고 굿즈도 선물해주면서 이 자동차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데 주력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입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면 또 다른 친구들이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모터 스튜디오 투어 그리고 키즈 전기차 워크샵까지 응모할 수 있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크샵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무 블록이나 퍼즐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보거나 자동차 모양의 쿠키를 만드는 베이킹 클래스뿐만 아니라 그 메타버스 게임의 형태를 빌어서 자동차 운행을 직접 해볼 수 있게 하는 체험 코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워크샵이다라는 긍정적인 후기들을 얻었는데 이런 마케팅을 한 이유가 우리는 태어날 때 전기차가 있는 세상을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기차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맞네요. 네, 라는 나갈 때는 데에서. 마스크 쓰고 맞아요. 차는 전기차고. 네, 이렇게 우리와는 조금 다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의 전기차 오너이자 고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그게 맞는 말이네요. 맞는 네. 말이네요. 예. 그래서 입학식에서 자동차 자체를 막 보여주면서 전시한 건 아니어도 가족 사진을 남겨주는 것처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을 해서 20년 후의 고객, 잠재 고객을 타겟으로 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 가족이 차를 바꾸려고 할 때도 아이들의 의견이 조금 더 세상에.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동차 구매에까지 관여한다 네. 이거잖아요. 이야. 또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팝업 스토어까지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중고차 시장의 마케팅 대상, 타겟은 차주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일단 있어야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플랫폼 회사의 이전 그 팝업 스토어나 이전 마케팅 행사에는 그냥 예전에 내가 탔던 차들의 사진을 전시한다든지 내가 탔던 차의 번호판을 조회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보는 그런 종류의 과거를 추억하는 팝업 스토어가 줄을 이뤘으면 네. 이번에 열렸던 팝업 스토어에서는 아이들이 본인의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네.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찾아와서 아이들 장난감 차의 견적을 받아보고 이 그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서 새로운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행사를 했다고 이야, 하고요. 예. 네, 이 중고차는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기도 해서 좋은 일이네요. 아이들에게 예. 나눔의 기쁨까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물론 드라이빙 체험존, 새 차를 받았으면 드라이빙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체험존도 있었는데 운전 조작은 부모님이 직접 리모컨으로 해서 부모님에게도 조금 재미를 줬다고 하고요. 또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드라이브스루로 음식 주문하는 체험까지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첫 번째 내 차 팔기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날에도 이 팝업 스토어가 열렸는데 행사가 열린 장소는 역시 국내 한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여행하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된 것 같고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 또 어린이를 잠재 고객으로 삼는 가족 대상 이벤트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서 왜 그렇게 어린이들한테 여러 가지 행사를 연결시킬까 기업들이 생각을 했는데 주머니가 8개니까. 맞아요. 나는 의견만 내면 되지만 주머니가 8개니까. 예. 그 부모님 또 아이를 별개의 마케팅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가족 마케팅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밀레니얼 세대 등을 중심으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해서 3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이 좋아하던 캐릭터나 문화가 요즘 10대가 즐기는 레트로 문화 또 캐릭터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양쪽 세대가 모두 알고 있는 문화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캐릭터 키티를 보유한 일본 S사에는 고양이 말고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현재 40대까지도 어린 시절에 접해본 적이 있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저희도 문방구에 가면은 항상 있었죠. 이 캐릭터가 있는 볼펜이나 샤프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 캐릭터들이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식음료나 금융사 등에서 캐릭터 협업 상품까지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장수 캐릭터들의 인기가 식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소통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부모 자녀 간이어도 부모님이 어릴 때 즐겨보던 영화는 무엇인지 부모님이 어릴 때 본인의 부모님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러 갔던 곳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정보들을 어린 친구들이 묻고 답하면서 공유하는 이벤트도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 자주 가던 장소를 다시 3대가 여행하면서 똑같은 사진을 찍어보는 이벤트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부모와 아이를 나누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본다면 따뜻한 가족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케팅 아이디어
업.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채용 공고를 낸 후에 막상 입사를 하면 계약직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구직자들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직도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채용 과정에서 채용 절차법상 문제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우리 아이들 8포켓 얘기했는데 정말 부럽지 않나요? 부럽습니다. 갑자기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계속 부럽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 채용 절차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 채용 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채용 공고를 보잖아요. 채용 공고에서 채용 절차법상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채용 공고가 끝나고 나면 서류 접수를 해야 되니까 접수하고 응시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확정하는 단계에서 취업이 확정되면 이 사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통지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마지막으로 채용이 다 확정되고 계약서까지 쓰면 기존의 구직 지원했던 사람들의 서류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단계가 한 크게 보면 4단계 정도 채용 채용 광고 보면서 채용 공고의 단계, 서류 전형 접수 시의 단계, 채용 확정의 단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채용 서류 관리의 단계,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채용 광고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주로 채용 공고를 올리는 단계에서는 이런 채용 절차법 제4조에 의해서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와 제8조의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의 고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막상 채용 공고를 보니까 자기네 회사 홍보하려고 올리는 공고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 회사 제품을 광고하려고 홍보하거나 물품 판매를 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투자 유치하거나.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대학생 때인데요. 아르바이트 할 거 구할까 했더니 너무 보수를 좋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신청을 했더니 교육을 들어야 된대요. 120만 원짜리 교육을 들어야 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그 프로그램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알바비는 얼마인데요? 알바비는 건당이죠. 건당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저는 딱 봐서 그것처럼 뭔가 그죠. 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서 공고하고 다르게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 목적이 좀 큰 거였죠. 또한 구직자들한테 서류 채용 공고를 할 때 이런 아이디어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해라. 우리 기업에 대해서 본인이 새로운 상품을 만약에 새로운 상품을. 뭔지 알겠어요. 네, 저도 그래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럴 경우에 또 키껏 아이디어 냈는데 그거를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다 편취해가는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그것도 이런 거짓 광고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가 채용 서류에서 냈던 그 서류들은 사실은 지적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채용 광고를 구직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되고, 그런 구직자한테 네가 제출한 그 모든 서류 포트폴리오와 이것들은 다 우리 회사에 소속된 거야 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야, 그런 기업 되게 많았는데. 네.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저 취업 준비할 때는 포트폴리오 제출하고 나서 안 돌려줬잖아요. 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지금은 구직자분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돌려달라고? 네, 그렇죠. 요청하지 않으면 또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거짓 채용 광고를 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 고용노동부에서 채용 절차법이 정기 지도 점검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적발된 사례를 한번 보면 먼저 A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뽑힌 후에 1년 있다가 정규직 전환하겠다. 1년 동안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그런 데도 많았는데. 1년 후에 정규직 해주겠다. 네. 그리고 1년이 후가 됐는데 또 다시 1년 더 계약직으로 연장하자. 이래서 그만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 광고인 거죠. 진짜 나빴네요. 네네. 진짜. 네. 그리고 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연장 근무가 없다. 우리는 그리고 복지도 너무 좋다. 명절에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매일 연장 근무 시키고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선물이 못 나가요. 이렇게 해서 또 복지를 웃으면 안 되는데. 복지를 네. 줄이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기업도 적발이 된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많이 접하는 것 중에 우리가 보통 9 to 6 하니까 이제 하루 점심시간 빼면 8시간 하루 일일 근무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9시에 출근하면 6시 퇴근해야 되는데 그럼 8시 출근하면 5시 퇴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게 공고를 올려놓고 8시에 뭐 출근하고 뭐 5시 퇴근입니다 해놓고 8시에 출근시키고 6시에 퇴근하는 이것도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 적발 사례가 좀 많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채용 광고의 내용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채용 공고는 이렇게 냈는데 냈던 채용 공고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오, 그건 너무 좋은데. 네, 구직자한테 더 좋은 경우로 채용 공고가 바뀌는 경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건 구직자들을 위한 거니까. 다행이다. 걸리지 예. 않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를 딱 냈는데 중간에 이 채용 공고가 변경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 변경된 사유가 구직자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 그건 걸립니다. 아하. 그래서 네. 우리가 채용 공고 단계에서도 이제 기업체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인 서류 전형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서류 전형하면 이제 입사 지원서인데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기초 심사 자료라고 하는데 직무하고 상관없는 자료를 서류에 적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면접에서 해서는 안 될 질문 중에 키, 뭐 외모, 지역, 뭐 이런 이름,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 부모님 직업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서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에서도 그걸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류 전형할 때 키 적지 않게 돼 있는데 일반 사무직을 할 때는 사실 키가 전혀 직무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 채용 공고를 올릴 때 뭐 키가 뭐 170 이상, 뭐 165 이상 이렇게 쓰면 걸립니다. 다만 키가 네. 직무에 연관이 있는 직업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승무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항공 보안 쪽 업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키가 우리가 이제 선반에 이렇게 물건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기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키 이름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직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인 채용 확정 단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채용 확정 단계에서는 채용이 확정되면 너 합격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불합격된 사람한테는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채용 합격됐다 불합격됐다 이제 문자가 이렇게 딱 오면 좋은데 제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 연락을 받는 게 좋을까? 그럼요.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한이 됐는데도 그렇죠. 예. 연락을 줘야 이 구직자도 다른 기업을 알아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합격이 되든 합격이 되지 않든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 단계 채용 서류 관리 단계. 전 이게 좀 궁금한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용 절차법 11조에 의하면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는 이런 불합격자 중에서 서류를 요청을 하면 내가 낸 서류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을 하면 예.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이거는 온라인으로 지원하거나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건 뭔가 페이퍼상의 자료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입력할 경우에는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바로 입력하는 거는. 경우에는 뭐 돌려줄 그 의무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 제공하는 거나 포트폴리오나 이럴 경우에가 조금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요.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온라인으로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도 지적 재산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제출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상품화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돌려주지 않고 만약에 제출한 걸 돌려주지 않을 때는 요즘 상시 채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출하고서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채용이 끝났는데 불합격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상시로 모집한다. 그래서 또 다른 TO가 났을 때 너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너한테 제안해도 되냐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꾸 만약에가 생기는데 이러면 안 좋은데 만약에 채용 과정 중간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구직자 입장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동의했을 경우에 그게 상품화 된다라는 건데 막상 그래서 취업이 됐을 경우에 이게 한 달, 두 달 있다가 일단 그 계약직으로 잠깐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인턴 개념으로 계약직으로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화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뿐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구직자분들이 지금 의리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취업하기도 힘드니까 그걸 악용해서 업체 중에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구직자 입장에서는 너무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아직 취업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본 건. 그 상태에서 동의해달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라도.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채용 광고 거짓 채용 광고에 해당되니까 그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직자분들이 신고하면 또 그나마 지금 이 일자리조차도 잃어버릴까봐 신고를 잘 안 하고 계시는 이런 또 안 좋은 소문 나면 또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채용 절차법을 잘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업 담당자들에게 무료로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곳이 있다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진짜 다행이네요. 네, 지난달 4월 1일부터 공정채용 상담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들이 이런 채용 과정에 필요한 노무나 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채용 절차법은 30인 이상이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1인 상시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이걸 무료로 다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채용 시에 기업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가 채용 절차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입구진에다가 막상 채용 시점에 가면 이게 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용 시점에서 급하게 내가 뭔가 궁금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공정채용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나 카카오톡, 이메일 그리고 방문 접수 중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좋은 거는 규모가 조금 어느 정도 된다. 10명 이상 뭐 30명 이상 된다 하시면 채용 절차법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우리 회사가 제대로 이걸 하고 있나 이것도 체크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네. 공정채용 컨설팅도 국가에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정채용을 우리 기업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 상담센터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이 되니까 한시적이군요. 네네네. 예. 빨리 10월 1일, 30일 전에 먼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 지켜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용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이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수직업 시간 지금까지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카네이션이었습니다. 5333님 카네이션 듣기만 하다가 참여하신다고 어서 오십시오. 네. 0548님 카네이션이죠. 어버이날 저도 한 다발 받았어요. 와, 한 다발씩이나 축하드립니다. 927 하나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어릴 때는 종이로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리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네, 요즘은 다른 선물로 많이 대체하는 것 같아요. 가정의 달 모두가 행복하세요 하고 따뜻하게 보내주셨고요. 8176님도 93세 어머니를 68세, 65세 아들 부부가 모신다고.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덧 저희도 노인 세대가 되다 보니 앞으로가 걱정이 되네요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도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